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장에 우리가 SQLD 최신 기출 약간의 변형된 문제를 한 1회를 50문제를 다 풀이를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 장이 이제 SQLD 전체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전에도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가 2024년도에 나온 것들이 서적에 실리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이를 기출 문제를 한 두어 개 정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그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근데 그거나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에 있는 거나 뭐 풀줄 여기서 뭐 평균 뭐 80점 이상, 60점 이상, 70점 이상 나오면 거의 다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여기 풀이본이기 때문에 원본을 먼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 자, 1과목 데이터 모델링이 2에 10문제 나오죠. 10문제 나오는데 4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1번 한번 보죠. 다음 설명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단계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모델링의 단계 설명할 때 개논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와 같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 부분을 나타내고 문제를 풀어라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몰라도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한번 보죠. 일단 먼저 추상화 수준이 높고 업무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모델링을 진행을 한다. 자, 추상화 수준이 높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전사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EA 수립 시 많이 이용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EA라고 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그거의 약자죠.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의미를 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합시다. 아이고. 데이터 모델링의 3단계 진행 방법에는 첫 번째 뭡니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한다고 했어요? 추상화 수준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중심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수준의 모델링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사적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EA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수립 시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이거는 뭡니까? 그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우리가 키라는 속성, 그죠? 키, 그리고 속성, 그리고 관계, 릴레이션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재사용성이 어때요? 높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
개론물의 마지막인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이식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성능, 저장 등 물리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의 3단계 진행의 핵심 요약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뭐 좀 다 외우기 그러면 그냥 개념적 모델링은 추상화 수준이 높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입니다. 식별자는 무엇을 구분할 때 쓰는 게 식별자죠. 그래서 식별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식별자는 엔터티에 내에서 인스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자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별자로 지정이 되면 반드시, 그죠? 주식별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히 말해서 PK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PK는 낱널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반드시 값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IE 표기법에서, 자, IE 표기법은 뭡니까? 우리가 왜 IE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실무에서 관계도를 이제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고, 세발 표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IE 표기법. IE 표기법은 세발 표기법이라고도 하는, 세발은 IE 표기법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체, 엔터티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죠? 관계를 표현할 때 세발과 같은 모양의 형식, 그죠?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붙여진 이름이다. 예를 들면 학생 개체와 또 뭐 있습니까? 수강 과목 개체 사이에 표시된 것이 뭡니까? 서로 관계죠. 그래서 관계이다. 근데 이거는 한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관계의 의미는 뭐예요? 1대 n의 관계가 되죠. 까치발 1대 n의 관계가 뭐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I 표기법에서 비식별 관계는 점선으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 엔터티와의 관계를 통해 타 엔터티로부터 받아오는 식별자를 보조 식별자라고 한다? 이거는 보조 식별자가 아니고 외부 식별자를 의미를 하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알아야 되겠네요. 식별자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를 조금 한 번 더 마지막 정리를 좀 하죠. 식별자에 대한 분류 체계에서 먼저 대표성 여부가 있었죠. 여기에는 첫 번째로 주식별자가 있는데 이 주식별자는 뭐예요? 엔터티 내에서 각 occurrence, 그죠? occurrence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의미를 하고, 더불어서 얘는 타 엔터티, 그죠? 와 참조 외래키처럼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식별자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었어요? 그죠? 부서 번호라든지 아니면 4번 아니면 주문 번호, 이런 게 바로 주식별자에 들어가죠. 고유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보조식별자가 있죠. 그죠? 보조식별자는 뭡니까? 엔터티 내에서 각 occurrence를 구분할 수 있으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죠. 그죠? 참조 관계 뭡니까? 연결이 불가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죠.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4번이 주식별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고유적인 주식별자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뉘고요. 그 다음에 나눠지는 게 뭡니까? 스스로 생성 여부에 따라서 첫 번째로 되는 게 바로 내부 식별자가 있죠. 이놈은 뭡니까? 내부 식별자는 엔터티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식별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위에서 부서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 식별자가 있죠. 이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타 엔터티와의 관계를 통해 타 엔터티로부터 받아오는 식별자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뭐예요? 그렇죠. 사원 엔터티, 사원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부서 번호가 바로 어떻게 보면 외부 식별자가 되는 거죠. 타 엔터티와 관계를 통해서 얻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스스로 생성 여부 말고 속성의 개수에 따라서는 첫 번째 단일 식별자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된 식별자를 의미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합 식별자. 이거는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식별자를 의미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눌 또 이제 우리가 대체 여부에 따라서 또 나누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본질 식별자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조 식별자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업무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원조 식별자, 그죠? 원조 식별자가 뭐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더, 그죠?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인위적으로, 그죠? 인위적으로 만든 식별자를 우리는 인조 식별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3번 한번 봅시다. 자, 정규화에 대한 내용이네요. 한 개의 속성에 하나 이상의 속성값이 존재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정규화는 무엇인가? 자, 한 개의 속성에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이라고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배웠듯이 직업이 있으면 뭐예요? 가수도 할 수 있고 배우도 할 수 있고 뭐 영화배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슨 식별자가 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의 속성에는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된다 라는 정규화는 뭡니까? 그렇죠. 아토미컬한 거, 원자성, 바로 제1정규화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자 봅시다. 제1정규화는 다시 말해서 도메인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원자값이에요. 도메인 원자값이 우리가 제1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제1정규화는 뭡니까? 도메인 원자값이라는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뭡니까? 반복 그룹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행은 안 된다죠. 모든 행은 뭡니까? 식별자로 완전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제1정규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2정규화, 이거 정리 좀 잘 합시다. 시험 범위에는 제1정규화에서 제3정규화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2정규화는 뭐예요? 일반 속성이 주식별자의 그죠? 일부에만 종속될 때 수행한다. 자, 이 말은 주식별자가 단일 식별자가 아닌 복합 식별자인 경우에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제3정규화는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얘는 일반 속성끼리 종속될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2정규화는 이렇게 일부에만 종속될 때 수행된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부분함수 종속 제거라는 말이 나오면 제2정규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3정규화는 뭐예요? 일반 속성끼리, 그죠? 뭡니까? 일단 제3정규화는 제2정규형을
정구형이 아니라 정규형을 만족하고, 그리고 테이블 내의 엔터티 내의 모든 속성이 키에만 의존하며, 그리고 다른 후보 키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의미를 하나요? 그렇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라는 말이 나오면 제3정규화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뭡니까? 4번은 우리가 봅시다. 데이터 모델링 앞에서 했네요. 그죠? 데이터 모델링 단계 중 식별자 확정, 정규화, 그리고 다대다 관계 해소, 참조 무결성 규칙 정의,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최종 완료 등을 수행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1번 문제였던가요? 개념물 정리했죠?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키에 대해서 정확한 속성,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추상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없죠. 식별자 확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제가 약간 빼먹은 게 있네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이것까지 다 맞는데, 여기에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한 개 더 추가를 하자면, 데이터 모델링의 최종 완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구축하고자 하는, 여기에 보면 데이터 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논물 이렇게 우리가 외우자고 했는데, 개념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추상적이고요. 물리적 모델링으로, 데이터 모델링으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내용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5번이고요. 엔터티에는 반드시 주식별자를 비롯한 일반 속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식별자 속성만 가지고 있어도 엔터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어떤 엔터티인지 고르시오. 자,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엔터티에는 반드시 주식별자를 비롯한 일반 속성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주식별자 속성만 가지고 있어도 엔터티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뭐예요? 엔터티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관계 속성은 한 엔터티에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관계 속성이 여러 개일 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잖아요. 여기에 뭐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동아리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무슨 어디 지역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FK만 다 있고, 그죠? 여기에는 PK하고 일반 컬럼, 그리고 여기에는 PK와 일반 컬럼이 있는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세 개간에 조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각각 FK들만 움직여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이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관계 키들만 모여 있다라고 해서 관계 테이블, 관계 엔터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조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 엔터티가 되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 우리가 엔터티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관계 속성이라는 게 있죠. 한 엔터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렸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기본, 중심, 그리고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닌 것은 3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출 수도 있죠. 엔터티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유사한 성격의 관계 속성이 여러 개일 때 별도의 관계 엔터티로 설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엔터티에도 종류가 많았죠. 지금 여기서 기본, 중심, 행위는 뭡니까? 엔터티, 이거 놔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왜냐하면 데이터 모델링에 의해 이 첫 번째 과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4문제 이상, 6개 이상 맞춰줘야 안전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 시점에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난 기출 풀이에서도 나왔죠. 관계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에서 뭘로 나눠요? 첫 번째 기본 엔터티가 있죠. 기본 엔터티. 얘는 뭡니까? 얘는 업무에 원래 존재하는 정보로서 다른 엔터티와 관계에 의해 생성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그죠? 자신은 타 엔터티의 부모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더불어서 다른 엔터티로부터 주식별자를 상속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주식별자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사원, 부서, 고객, 상품, 자재 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심 엔터티, 메인 엔터티라고도 하죠. 중심 엔터티. 이거는 뭡니까? 기본 엔터티로부터 발생이 되죠. 이거는 발생